북촌 한옥마을에 이른 아침입니다. 기와 위로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의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앉은 미숙의 마음은 슬픔보다 불안으로 무거웠습니다. 딸 지연이 어젯밤부터 보이는 묘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연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미숙은 그 속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42년을 키워온 딸의 진짜 표정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미숙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낸 그녀에게 결혼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만난 회장은 당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어요. 회장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미숙은 회사 초기부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장부 정리부터 접대까지 겉으로는 내조였지만 실상은 동업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연이 태어난 뒤로는 완전히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딸을 연세대까지 보내고 좋은 남편감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박준호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촉망받는 변호사였습니다. 사위 덕에 우리 집안 위상이 올라갔어. 회장은 준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사위의 눈빛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었습니다. 돈과 지위에 대한 욕심이 역력했습니다. 회장이 병상에 누운 지난 6개월 동안 지연과 준호는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효심 깊은 딸과 사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회사와 재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힘드시죠? 이제 좀 편히 쉬셔야 할 텐데. 지연의 말끝에는 항상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마지막 숨을 거둔 그날 밤, 지연은 미숙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봉에는 미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지연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김 변호사님을 찾아가세요.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도 뭔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연과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어딘가 급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재빨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지연과 준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딸이 아닌 낯선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 속 편지가 따뜻한 힘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다가오든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닥칠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권위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냐? 미숙이 물었습니다. 40년간 써온 반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더 정중하게 대화했으면 해요. 그 말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존댓말을 요구하다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남겨주신 유언장입니다. 미숙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읽어갈수록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재산이 지연에게 상속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월 200만 원의 생활비만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이런 큰 재산을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지연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명확한 문서입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다운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미숙은 가슴속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미리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확인해 봐야겠다. 어머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확인하고 싶어. 미숙이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지연과 준호가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감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지는 제가 더 책임감 있게 재산을 관리할 거라고 믿으셨어요. 지연의 말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42년을 키워온 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이 집은 당연히 제 소유가 됐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강남의 좋은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실버타운. 그 말이 미숙의 가슴을 얼렸습니다. 40년을 갖고 온 집에서 쫓겨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그럴 거냐? 미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독립하실 나이예요. 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사실 건 아니죠. 의존. 40년간 가정을 지켜온 자신을 의존적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초기부터 함께 일궈온 것들을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준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실버타운 계약서예요. 이미 계약금도 넣어뒀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걸 했어? 어머니께서 정신이 많이 혼란스러우셨잖아요. 저희가 대신 처리했습니다. 지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이 보여준 서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유언을 남길 리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미숙은 종로구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족의 법적 업무를 맡아온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모님, 웬일이세요? 김 변호사는 미숙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장님 유언장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김 변호사가 금고에서 진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미숙이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이 70%를 상속받고 지연은 조건부로 30%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건이었습니다. 지연이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으면 그 30%마저 모두 미숙에게 돌아간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6개월 전에 직접 오셔서 수정하셨어요. 지연 씨의 성격을 걱정하신다고 하시더군요. 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현이가 보여준 건 위조입니다. 명백한 문서 위조죠. 김 변호사의 말에 미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42년을 키워온 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김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현 씨에게 진실을 알려주세요. 미숙은 사무실을 나서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딸을 고발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40년간 순종적으로 살아온 이미숙이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42년을 함께한 딸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현과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실버타운 이사 준비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짐을 쌀 박스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다녀왔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간 지현과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러요? 유언장을 확인하러.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김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미숙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보여준 유언장이 가짜라고 하시더구나. 그럴 리가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지연아, 그만해.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딸에게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김 변호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에 오류가 있으실 수 있어요. 기억 오류가 아니라 너희가 문서를 위조한 거지. 미숙이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조라니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내 서명을 위조해 놓고. 미숙이 실버타운 계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라. 내가 언제 여기에 서명했나?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요. 저희가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현아, 너 정말. 네, 맞아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였어요. 지연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돈 관리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네가 정할 일이 아니야. 저는 딸이에요. 어머니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보호. 그 말이 미숙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보호.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보호냐.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다 독립적으로 사세요. 지연의 말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숙이 되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받으시면 저희가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냐. 미숙이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 순간 미숙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위조 문서부터 치매 진단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실버타운에서 편하게 사세요. 친구들도 사귀시고. 지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노인을 시설에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양.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건물. 4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을 그냥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까지 짐 정리하세요. 내일 이사 트럭이 와요. 지연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남편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기억들이 곧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지연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사모님, 정말 그러시겠어요? 지연 씨는 따님인데. 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죠.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함께 경찰서에 가시죠.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2년을 키워온 딸을 고발한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 이보다 큰 불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6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두렵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줬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믿어볼 차례였습니다. 아침이 오면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그녀의 편에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미숙은 김 변호사와 함께 종로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경찰서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세요. 김 변호사가 격려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피신고인 이지현, 박준호라고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문서위조 및 노인학대 혐의로 신고하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김영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숙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부터 강제 이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영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강남 쪽에서.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을 당하시나요?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재산을 노리는 경우죠. 김영사의 말에 미숙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고하지 않으세요. 가족이니까. 저도 그럴 뻔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방치하면 더 심해져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 김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어디로 가죠? 제가 아는 여관이 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미숙은 고민했습니다. 67세의 여관 신세를 져야 한다니.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니까요. 명동 근처의 작은 여관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사장 할머니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네, 조금.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이런 분들이 종종 오세요. 사장 할머니는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아들이 제 집을 팔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싸웠죠. 끝까지.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말에 미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밖에 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뭐 있어? 경찰이 연락 왔어요. 엄마가 신고하셨다면서요. 그래. 엄마, 왜 그러세요? 가족끼리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 지금 와서 가족을 얘기하는 지연이 한심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 엄마, 오해해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지현아, 그만해.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지연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 변호사를 통해서 해.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딸의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 씨와 준호 씨를 조사했습니다. 둘 다 혐의를 인정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준호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상습범이었다니. 지연 씨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시죠. 한 달 후 미숙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짜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연이 가져간 것들도 모두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과
지금의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지연 씨가 정식으로 사과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님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지연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호 씨와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대요. 정말요? 네. 늦었지만 제정신을 찾은 것 같아요.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지연이를 언제 만나볼까요?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날 저녁 미숙은 남편의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67세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옥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히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싶었습니다. 40년간 남편과 딸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지연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읽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6개월 후 미숙은 인사동의 작은 카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수채화였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안정되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그림도 참 예쁘네요. 카페 사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이곳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서툴지만요. 전혀요. 마음이 담긴 그림이 제일 아름다워요. 창밖으로 11월의 단풍이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미숙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지연 씨가 또 만나자고 하는데요. 아직은 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일 아니니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미숙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글씨였습니다. 이번이 5번째였습니다. 이전 편지들은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께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의 40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너무 큰 상처를 드렸으니까요. 다만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고 있어.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미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42년을 키워온 아이였습니다. 지연아, 왜 그랬니?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무시했어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와 헤어졌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보이더라고요. 힘들었겠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예요. 지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미숙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네, 알아요. 기다릴게요. 지현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가. 미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오랜만에 함께 차나 마시자.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차를 나누어 마시며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림 그리신다면서요? 응, 늦게 시작했지만 재미있어. 보여주실 수 있어요? 미숙은 서재에서 스케치북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이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와, 정말 잘 그리셨네요. 서툴지만 마음이 편해져.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실 줄 몰랐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모르는 게 많지. 네, 정말 많이 몰랐어요. 1시간 후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게요. 오늘 차 마실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지현아. 네. 다음 주에 또 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그때는 저녁도 함께 먹자. 엄마.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봉오리가 크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노인복지관에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복지관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날 저녁 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연이와 차를 마셨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용서는 과정이지 순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바로 적기인 것 같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매화는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시련을 겪은 후에야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미숙도 이제 진짜 자신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67세, 결코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